여러분들 글과 관련해서 이런 경험 많이 하지 않으세요? 글을 나는 사실은 꽤 자주 써. 그 다음에 내용을 전달하는 면에서도 내 글이 그다지 나쁘진 않아. 그런데 글을 썼다 그러면 내 마음에는 안 드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내 글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답답해 하시는 경우들이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글을 전혀 안 쓰시는 분들은 이 느낌도 잘 모르는 거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글을 쓰고 싶고 글을 꽤 쓰고 계시는 분들께 글을 잘 쓰는 방법을 콕 집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여러분들 글을 내가 썼는데 내 마음에 잘 안 들어. 내 마음에 쏙 드는 글을 쓰고 싶어. 이거 좀 빨리 좀 됐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제일 빨리 개선하는 방법. 이거 우선 한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 얘기는 잠깐은 드린 거예요. 베껴쓰기가 제일 빨리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근본 해결책은 아니에요. 베껴쓰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기가 정말 마음에 드는 어떤 작가의 그것이 수필이어도 좋고 논설이어도 좋고 또는 자기계발서라도 좋습니다. 이 사람의 문투라든지 이야기의 전개 방식이라든지 또는 쓰는 단어라든지 이런 게 난 참 마음에 들어. 그런 책을 하나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것은 하루에 4쪽 정도를 베껴 쓰는 겁니다. 베껴 쓰기를 일주일만 하시잖아요. 일주일만 해도 자기가 그 사람의 글과 비슷하게 약간씩 흉내내기를 하면서 글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글이 훨씬 더 수려해지니까 내 글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마음, 이런 답답함 같은 것은 당장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베껴 쓰라고 그런다고 이렇게 보고 쓰고 이렇게 보고 쓰고 이렇게 보고 쓰고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베껴 쓴다는 건 그의 쓰는 단어나 문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몸에 붙이는 것이니까 한 문장을 다 읽고 그 문장을 흉내낸다고 생각하면서 머리로 생각하면서 글을 쓰셔야지 요거 2단어 보고 쓰고 2단어 보고 쓰고 이렇게 가지고는 당연히 베껴 쓰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글이 늘지 않는다. 요것도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근원의 치유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 평생 글을 쓰고 사니까 글을 더 잘 쓰는 사람이 되려면 근원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글이라는 건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자기를 위안하는 글이 될 수도 있고 작가가 되기 위한 수련으로서 글을 쓸 수도 있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상품을 팔아야 되니까 상품 상세 페이지에 글을 쓰셔야 되고 또 무엇인가를 홍보하려면 그게 다 글이고 저처럼 유튜브를 하려고 그래도 유튜브 내용의 베이직은 글이지 않습니까? 평생 글을 쓸 수밖에 없어요. 글은 우리 자신의 그대로 겉으로 드러난 표현이거든요. 영어로는 representation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내면이 갖춰져 있어야 representation, 그것을 재현해도 가치 있고 가치로워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선 감동을 받고 물건을 사기도 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결국은 생각이 글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딱 인식을 하셔야 돼요. 글은 뭐다? 생각이에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생각이 풍요롭고 자기의 생각의 패턴이 딱 안정화되어 있으면 당연히 좋은 글이 나옵니다. 이게 원리적인 거예요. 자, 우리 생각의 패턴을 글에 최적화된 형태로 바꿔줘야 합니다 하는 것을 우선 메시지의 하나로 머릿속에 콕 집어넣기 바랍니다. 생각의 패턴이 어떤 것인지는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생각이 메시지 전달에 그치는 그런 습관이 몸에 착 붙어 있어요. 좋은 글을 못 쓰죠. 내 생각의 방식이 그냥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정도로 해서는 마음에 쏙 드는 글이 당연히 안 나오죠. 왜냐하면 메시지를 그냥 무미건조하게 전달하는 것이 자기 습관에 탁 박혀 있으니까. 얘를 여러 형태로 이제 매력적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제, 내가 생각 자체, 생각의 패턴 자체를 매력적으로 바꿔줘야 되는구나. 이것을 머릿속에 콕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글만 잘 쓰려고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설득적 패턴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과제로 우선 설정하시라는 것이죠. 자, 생각의 패턴을 바꿀 때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될 3가지. 첫 번째, 우선 서론본론 결론의 패턴이에요. 교수님 그거 저 알아요. 모두 알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서론본론 결론으로 생각하나요? 지금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결론만 먼저 퍽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좀 나열적으로 이것저것 생각하고 끝. 서론을 안 써요. 어떤 사람은 본론을 안 써요. 어떤 사람은 결론을 안 써요. 어떤 사람은 서론과 본론만 써요. 그러니까 얘를 항상 내가 무엇을 생각할 때는 서론, 본론, 결론의 패턴으로 뭘 한다? 생각한다. 생각부터 그렇게 하셔서 그 패턴이 몸에 착 붙어야 여러분들은 글을 엄청 잘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서론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뭘 하죠? 도입이지 않습니까? 또는 문제 제기일 수도 있고 질문을 던지는 것일 수도 있고요. 서론은 항상,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께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권하는데, 내가
그렇게 문제를 던지면 사람들이 그거를 되게 궁금해할 거야. 궁금증 유발 전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앞에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이러이러한 궁금증이 있어. 이러이러한 걸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할 수밖에 없을 건 내가 답을 줄 거야. 이런 느낌의 항상 서론을 머릿속으로 떠올리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본론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답인데 그냥 답이 아니에요. 설득적인 해답을 본론에 넣은 다음에 마지막에는 재차 그것을 강조하거나 또는 그것의 결론이 났을 때 구체적 실천 방안 같은 건 이렇게 하면 돼 하는 것을 마지막에 붙여줘야지. 이렇게. 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할 거야. 엄청 궁금하게 만들어주는 걸 생각해야지. 본론은 그냥 답이 아니라 설득적 답이어야지. 마지막에 빵 하고 강조점을 다시 찍어주거나 아니면 그 결론에 입각해서 이러이러한 실천을 하면 좋아요 하고 제안을 하거나 이렇게 항상 생각해야지. 서본결의 생각 패턴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지금부터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무엇에 대해서 답을 찾을 때 그냥 답만 찾지 말고 서본결로 답을 찾는 그런 생각의 패턴을 머릿속에 착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본론 얘기예요. 아까 제가 본론을 설득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설득적인 이야기 구조의 생각 패턴, 이것을 갖고 계셔야 돼요. 저는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이건 이제 다른 영상에서 다른 차원에서 제가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무엇인가 문제를 보면 저는 항상 그것의 가장 본질적인 성격이 무엇인가, 그것의 가장 본질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이 본질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넣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죠. 예를 들어서 영어의 단어 같으면 영어의 어원을 통해서 본질을 생각한다든지 또는 그것과 관련된 철학적 측면에서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쨌든 가장 본질적인 성격을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본질에서 생각을 전개해보면 그 구성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제가 제일 쉽게 예를 드는 게 의자의 본질은 뭐라고요? 사람이 앉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물건, 이게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자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등받이하고 팔걸이하고 엉덩이 붙여서 앉는 이 바닥하고 그 다음에 다리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똑같아요. 상당히 많은 어떤 개념이나 문제들이 본질적 성격과 그것을 구성하는 부분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본질을 얘기하고 구성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따라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거야. 이런 방식의 여러분들의 생각 패턴을 몸에 붙이실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되게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이 책 저 책 보다 보면 그 문제와 관련된 아주 대표적인 이론, 아주 설득적인 이론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이론을 빨리 봐요. 그 이론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를 이렇게 나누었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눈 것을 내가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의 해결 지점을 찾는데 하나의 적용 틀 같은 거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설득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못 봤던 어떤 측면을 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런 로직을 이용하면 그 로직으로 설명한 내용을 듣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설득적으로 듣지 않을까요? 생각을 할 때 이렇게 하시라는 거. 내가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파악해야지. 그러면 이게 이론적 틀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론적 틀을 저 책하고 저 책을 쭉 브라우징 읽기를 하면 내가 찾아낼 수 있고 그 이론에서 얘기하는 세 가지는 다음과 같은 것이고 이렇게 적용해서 이렇게 얘기해 봐야지. 이런 생각 패턴을 가지시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제가 그 생각 패턴으로 하나 더 예를 들어 드리면요. 먼저 여러 사례 같은 것들을 나열하는 거예요. 실험을 나열하셔도 됩니다. 나열을 해놓고 걔의 어떤 특성들을 하나씩 모아서 종합해 봤더니 이런 결론이 나와. 이렇게 나열 후 종합 방식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론을 얘기할 때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본론을 얘기하지 말고 설득적인 이야기 구조로 생각을 한다는 그 생각 패턴을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질과 구성 부분은 이론 적용으로 할 수도 있고 나열 후 종합하는 방식 등을 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득적 설명 방식들을 자주 쓰다 보면 제가 얘기한 세 가지 이외에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생각 패턴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너무 많이 갖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많아야 5가지. 이 종류가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을 할 때 어떤 패턴을 내가 이용해서 생각을 할지가 퍽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설득적인 이야기 구조를 만드는 생각 패턴 자체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나 5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설득적인 이야기 구조의 패턴을 생각 방식으로 딱 정착시키기를 권합니다. 세 번째, 응축
축과 이완 또는 압축과 확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글을 쓸 때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본결로 이야기 큰 구조를 짰어요. 요건 이제 큰 얼개에 해당하겠죠. 그다음에 본론에 들어가서 설득적인 이야기 구조 패턴으로 본론의 내용을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글의 세부적인 얼개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얼개를 완전히 짠 다음에 물론 이제 얼개 마지막에는 결론 부분에 이제 강조를 해주겠죠.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이제 글을 쓴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글을 그냥 평이하게 씁니다. 처음에는 평이하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평이하게 쓰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야 얼개로 잡은 맥락이 아주 적절하게 배치돼서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처음에 글 쓸 때는 글을 완성형 문장으로 쓰지 말고 하였음 이렇게 일부러 쓰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문장에 신경 쓰지 않고 전체 이야기의 흐름, 서사, 맥락 이것에 집중해서 글을 쓸 수 있게 되거든요. 이걸 먼저 하시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한 상태에서 문장을 완성할 때 있죠. 그때 몇 문장에는 살짝 힘을 줘 주시기를 권해요. 이거를 하면 글이 훨씬 더 맛깔나게 됩니다. 제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직유, 은유, 그리고 낯설게 하기. 이 세 가지입니다. 직유와 은유는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 오는 날 아침에 내가 창을 열고 공기를 이렇게 맞았더니 그 공기의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무엇인가 서술하려고 하는 구체적 대상이 있어요. 비가 오는 날 아침에 공기라는 대상이 있어요. 그러면 그 대상을 쓸 때 그 대상이 나에게 주는 느낌, 속성 그것을 떠올리는 거야. 아, 비 오는 날 아침에 공기는 느낌과 속성이 좀 촉촉하지만 그날은 나는 포근한 느낌이 들었어. 이렇게 습기가 있으면 저는 가끔 그런 걸 느끼는데 축축한데 포근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갑자기 촉촉하면서 포근한 건 엄마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어떤 현상이나 명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의 느낌 속성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느낌 속성을 찾아낸 다음에 그 느낌 속성을 가진 다른 명사를 찾는 거예요. 비 오는 날 아침에 공기, 엄마 이렇게 찾아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직유를 쓰건 은유를 쓰건 기본 스타트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죠. 비 오는 날 아침 공기는 엄마의 숨결처럼 뭐뭐처럼 이렇게 쓰면 이걸 직유라고 합니다. 비 오는 날 아침 공기는 엄마의 숨결처럼 촉촉하고 포근하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비 오는 날 아침 공기는 되게 축축했어 라고 쓰는 거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른 것이죠. 이게 이제 맛깔나게 해주는 방식이고요. 얘를 은유로 바꾼다는 것은 처럼을 빼시는 거예요. 비 오는 날 아침 엄마의 촉촉한 숨결이 나를 감싼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어때요? 뭐 지금 그냥 바로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엄청 유려한 그런 문장은 아니더라도 비 오는 날 아침에 공기가 아주 촉촉한 느낌이어서 라고 쓰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기법을 여러분들이 문장을 쓰실 때 한두 문장에만 써주셔도 글 전체의 맛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낯설게 하기도 엄청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책 제목을 보면 이렇게 되게 많아요. 선량한 차별주의자. 아니 차별주의자는 나쁜 사람인데 선량하다는 어울리지 않는 형용사가 붙었죠. 이렇게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을 붙여서 낯설게 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우리 엄청 좋아하는 책 미움받을 용기. 용기하고 미움받는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죠. 이 어울리지 않는 낯섦이 그 글을 더 맛깔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악이라는 거는 아주 특별하고 아주 예각이어야 되는데 악을 평범하다고 봤으니까 악과 평범성이라는 단어 사이에 낯섦이 존재하고 이런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호! 하고 관심 있게 보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직유나 은유와 같은 방식을 써서 표현을 조금 더 수려하게 만드는 것, 낯설게 하기의 기법을 써서 자기의 글에 더 주목을 하게 만드는 것. 이런 방식을 글을 쓰실 때 조금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좀 노력해서 글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훨씬 더 자기 글이 마음에 드는 상태가 될 겁니다. 자, 글감을 처음에 가졌어요. 오케이.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네, 생각 패턴, 그 글감에 대한 생각 패턴 자체를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하는 생각을 머릿속으로 쭉 생각의 이음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자 이제는 본론을 구성할 거예요. 그러면 그 본론의 이야기의 패턴이죠. 서사의 패턴이죠.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5가지 정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론을 적용하든지 뭐 나열해가지고 결론을 내리든지 아니면 뭔가 본질과 구성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그렇게 패턴을 가지고 생각을 구체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거칠게 쓰고 그
그 쓴 문장을 고칠 때 응축과 압축의 방법, 제가 직유, 은유 그리고 낯설게 하기를 가르쳐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문장을 고치면서 몇 문장만 집어넣으세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쓴 글도 꽤 괜찮아, 마음에 드는데, 자, 여러분들 마지막에 남은 고민이 뭘까요? 이렇게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걸려. 그렇습니다. 처음엔 그래요. 그런데 글을 쓰기 전에 생각하는 패턴, 또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333으로 항상 메모를 하고 글을 쓰자 그러지 않습니까? 서본결로 구성하는 것도 333으로 구성되고, 본래의 내용도 333으로 구성되고, 이렇게 해서 개조식으로 먼저 쫙 써놓은 상태에서 문장을 쓰는 것으로 제가 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문장을 쓴 다음에 아까 얘기한 응축과 압축의 기법을 써서 자기의 글을 조금 더 수려하게 만들어줘. 이게 완전히 몸에 붙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쓰셔야 더 글을 빨리 쓸 수 있어요. 실제로 잘 나가는 날은요, A4 한 4장에서 5장까지를 하루에 그냥 써 제낍니다. 그런데 내용이 아주 풍부하고 표현도 아주 수려해서 내 마음에 쏙 드는 글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글을 멋지게 쓰는 방법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몸에 착 붙여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자신이 쓴 글이 너무너무나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 상태에서 매일 글을 쓰지 않습니까? 글쓰기 능력이 이렇게 성장해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글을 계속 매일 반복해서 써요. 글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자신의 마음에 드는 글을 쓰는 방법 꼭 익히시고요. 매일매일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